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각각 신경제 비전이라는 미래경제 담론과 부모급여 등 복지 공약을 제시하며 표신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 이어진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후보 간 오랜만에 비전 대결이었습니다. 예. 먼저 이재명 후보, 이제노믹스라고 불리는 555 신경제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비전 제시가 됐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충분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동안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미래의 상을 제시하는데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 공약, 그 이전에도 정책 공약들을 계속 줄곧 발표해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그림들을 좀 국민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갈증 같은 게 있었는데 어제 그 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계 5대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K컬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것처럼 그런 세계가 올 거라는 걸 저는 20년 전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으로 보면요, 8위고 수출은 7위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력으로 보면 6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계 5위가 그렇게 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2017년에 우리가 4만 달러 넘었거든요.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밝힌 것으로 보면 2025년이면 2017년에 3만 달러 넘고 2025년에 4만 달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넘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미래 10년 뒤쯤에 우리를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가 5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조금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최소한 국가 지도자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평가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 터틀넥을 입고 스티브 잡스를 연출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형식 면에서나 이런 비전 제시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여러 가지 감각의 현대적 감각에 이제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한 것 같고요. 형식보다는 사실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55라는 이제 경제 비전이라는 게 사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정당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747 이런 공약을 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474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4만 달러 그다음에 7위 경제대국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숫자적인 비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제 숫자로 이제 비전 제시를 했다고 보여져서 좀 특이하다고 보여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5라는 게 결국 이제 세계의 이제 국력 5위를 하겠다는 건데 또 이제 후속적인 여러 가지 질문에는 본인의 임기 중 달성 목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비전과 목표라는데 그럼 우리가 비전과 목표라면 왜 굳이 5위여야 하냐, 3위가 할 수도 있는 거고 1위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도대체 5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비전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요, 어제 같은 시간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윤석열 후보도 공약을 내놨는데요. 부모급여, 임대료 나눔제 이 두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쭐게요. 우선은 그 보수 정당이라고 그래서 맨날 그 재정 타령만 하면서 공약을 내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복지라는 것들은 계속 또 높여가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보육 문제, 그다음에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정부 차원의 그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출산율은 OECD의 최하위 아닙니까? 0.83명이니까 계속 이제 인구 감소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의 큰 비상사태와도 같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를 뭐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각각의 대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이제 부모 보험이라는 게 이제 스웨덴에서 했던 제도거든요. 예.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부모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들이 출산율을 상당히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높여나가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을 해서 부모 급여라는 형태로 좀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정책 제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많이 낳겠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웨덴이나 독일의 어떤 정책 실험 사례가 있고 또 어떤 지금 현재 이제 신혼 부부들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제 출산에 대해서 이제 뒤로 미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회복만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임대료 나눔제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가게 문을 닫으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업시간 줄이면서 종업원들이 이제 줄여가고서 줄이면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손실보상금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통계를 보니까 한 50만 원 지난번에 3개월치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지급했는데 35%가 50만 원 이하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3개월의 임대료니까 거의 뭐 한 달에 뭐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건데 이거 갖고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임대료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라는 차원에서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임대료 나눔제와 부모 급여 지급,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좀 뭐 부족하거나 재원 마련 방안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내놓고 경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평가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정치권에서 뭐 얘기 나올 때마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공격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공격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들을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공약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좀 반겨질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공약의 어떤 유기적 연계성이라는 게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 공약이면은 아동 수당과 관련돼 부모 급여면 아동 수당과 관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자체 출산 장려금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 급여를 주겠습니다. 출산하는 부모한테 연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조 1,000억 원 정도 돈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아동 수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출산했을 때 출산 장려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뒤따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관한 설명은 없어요. 마치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딱 올려놓고 난 다음에 해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대료 그 분담은 문제는 지난 12월에 이재명 후보가 이미 공약했던 내용이에요. 미국의 급여 프로그램의 P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떠와서 사실은 우리가 임대료 부담을 할 때 만약에 빚을 내서 임대료를 부담했다고 하면 그 고정비를 빚에서 일정 부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랑 거의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약을 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가해질 때는 좀 더 과감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가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향점은 좀 비슷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 어느 정도 비슷한 복지에 관한 지향점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우리의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것이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표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명운을 가지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미사일 쐈고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더니 윤 후보가 본인 스스로 가정을 했습니다.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윤 후보가 일단 공부를 하고 나와서 얘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됐고요. 선제 타격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 군 개념에 있어요. 작전 개념에 킬체인이라고 윤 후보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한반도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 미사일이 발사해서 떨어질 때까지 대응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타격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개념 설명을 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한 상황이잖아요. 군사훈련이라고 북한은 주장하고는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국가 지도자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 게 국가 지도자의 역할입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서 뭔가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보 공약이나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경험식은 그래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전략들을 얘기했다고 하면 굉장히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서 표를 얻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둘째로는 우리가 설사 가지고 있는 군사 작전 개념이라 하더라도 국가 지도자가 입에 올리느냐 아니냐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기밀로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작전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누군가 공격하면 우리 전쟁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국가 지도자는. 그러니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언급하지 않는 게 국가 지도자의 덕목이자 그게 갖춰야 될 능력인 겁니다. 근데 우리 갖고 있다고 다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거나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제 타격한다고 했잖아. 그럼 북한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어제까지 멸치와콩 멸국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말까지 해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것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 뭐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 발언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쨌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모두 발언을 끝내고 나서 여러 가지 기자들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5일 날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어제도 발사했고 오늘은 이제 북한에서 그게 1km까지 날아갔고 뭐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이제 김정은까지 이제 참관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보도를 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발사를 하면 1분 안에 우리 수도권에 그 미사일이 도달한다. 그런데 이걸 막을 방법은 결국 킬체인밖에 없다. 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군사적 대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드라든가 이런 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게 뭐 북한의 어떤 방사포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계속 검토되면서 그걸 완성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군사적 조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자 이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선제적 타격밖에 없다. 근데 이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의 중요한 얘기가 바로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어디 대북 제재나 이래서 북한이 이런 거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런 거를 대북 제재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이런 각종 미사일이나 핵 개발 실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엔이라든가 각국의 이런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외교적 노력을 더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군사적 어떤 대응 조치에 대해서만 방점을 찍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뭐 이걸 갖고 전쟁하자는 얘기 절대로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다. 저는 전문을 좀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고리적 대북 제재 얘기 계속할 겁니까? 제재를 통해서 문제 해결했던 게 있습니까? 이란 경제 제재 하고 있잖아요. 이란 문제 해결됐습니까? 북한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에 유엔을 통해서 대북 제재든 아니면 경제 제재를 취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전 정부들도 알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한다? 굉장히 호전적인 방식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고 있나요? 개발하고 있죠. 국방부에서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개발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는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했습니다. 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현무 미사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군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갖고 있고 무기를 어느 정도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당무성권을 갖고 있는 야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그럼 아마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선 주자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국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토론을 보십시오. 국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오면 킬체인 문제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 문제, 뭐 등등 사드 문제 다 얘기 나옵니다.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보가? 그래서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물론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러면 대북 저자세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초음속 그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핵 개발 고도화했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각종 비난에 대해서 저자세로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북한을 잘 핸들링했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 책임 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핵개발 고도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 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로 미사일 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막 서로 공격하겠다고 한번 해보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런 상황에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걸 평화적인 분위기로 되돌려놓은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한이 뭐 위협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임기 내에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성과이자 자산인 거예요. 근데 북한 핵 맨 처음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개발한 핵을 금방 우리 오늘 아침에 갖다 버릴게 그리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일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적대해왔던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친구 될게 이렇게 돌아섭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건 지난한 과정이지만 계속 오랫동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쏘면 우리도 같이 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들도 군대 다 보냈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향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북 정책, 국민들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도 양 후보의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논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소돼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당장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 발언,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너무 나간 발언일까요? 네, 그래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차별화도 좋고 다 좋은데요. 탄압당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그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고 뭐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꾸로 설명했어야 맞는 건데 뭐 탄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말의 실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뭐 국민의힘 상황하고 좀 대비가 돼서 후보하고 당대표가 어떻게 위상을 설정하고 서로 간에 잘 손발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한다고 할 때 약간 좀 길을 헤매거나 지난번에도 좀 그런 발언이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게 그만큼 좀 고심이 깊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높기도 하고 국민적 신뢰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 뭔가를 차별화도 좀 하고 싶고 뭔가 다른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설명하다가 이렇게 약간씩 선을 넘는 듯한 발언이 나와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발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발언들이라고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뭐 그 문재인 정부와 이제 차별화 전략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뭐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관련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송영길 그 대표는 좀 더 그러니까 나간 발언을 한 것이죠. 근데 다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소돼서 죽을 뻔한 거는 본인이 지난번 TV 토론에 나가서 형님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허위 사실 문제로 대법까지 가서 이제 간신히 사는 건데 그걸 갖고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문재인 정부에 탄압됐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좀 급하긴 급한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2.3%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이 조사가 보니까 이 10일부터 11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진행된 조사입니다.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판세 어떻게 읽으세요? 일단 전 뭐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추이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기존의 뭐 조사 방법의 한계가 계속 지적됐지만 ARS 표집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박빙인 정도로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이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추이는 맞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가 이전에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한 10% 가까이 격차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단숨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탁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옵니까? 이건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너무 큰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설 전까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설 전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한 40%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리스크가 될 만한 것, 뭐 실언이든 뭐든 지지율 유지하는 데 불리한 이럴 만한 요소들을 만들지 말고 그동안에 좀 실망을 줬던 보수층과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들을 좀 등에 업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지금적 정책 공약 내놓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그 전에는 10% 이상 격차가 났었는데 지금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사 방법에 대해서 평론가는 얘기하시는데 교수님 동의하세요? 일단 여론이 굉장히 출렁이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양쪽 다 후보의 그 리스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뭐 한 달 사이에 아주 뭐 10%에서 10%를 이기다가 10%를 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그 이제 선대위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3%그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또 어제 또 그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하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곳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한 5%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동안 그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문제나 혹은 이제 선대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지지율에 이제 곤욕스러운 그 상황을 맞이했다가 이제 바닥은 이제 짚었다. 이제 바닥은 찍고 이제 상승 국면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결과는 계속 선거가 진행되면 갈수록 계속 초접전 상황은 당분간 유지되어 가면서 결국 이제 TV 토론이나 최종적으로 국민의 판단, 즉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지를 몰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후보의 관건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었지만 바닥은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표를 다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집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윤 후보에 대한 이 20대 이하의 지지율입니다. 네. 만 18세부터 29세 이하 지지율이 무려 41.3%. 이 여론조사가 월화에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 후보의 뭐 여가부 폐지라던가 그런 공약이 쏟아져 나온 게 지난 주말부터였거든요. 아무래도 이대남 공약이 이렇게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만 보면 뭐 20대를 가지고 많은 샘플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의 퍼센트의 적정성은 신뢰도가 좀 낮긴 하겠지만 이 여론조사 외에도 다른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참고할 때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급감할 때 그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승하면서 결국 20대의 지지율이 상승한 걸 봐서는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의 해소, 그리고 여가부 폐지라는 20대 남성들이 주목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그 윤석열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20대 지지율이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낮은 19.7%의 지지율. 왜 낮은 걸까요? 우리 통계에서도 그렇고요, 경제에서도 그렇고 숫자를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번 여론조사는 글쎄요, 지금 20대 표본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대 표본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20대 물론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악재를 털고 그다음에 시선 끌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20대들의 일정 이대남에 소구할 수 있는 이런 여가부 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제를 뿌릴 만한 것들을 했거든요. 그거는 일정한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다. 이전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030 세대에서도. 근데 그거를 조금 많이 할 만한 어떤 움직임을 보일 정도의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20대 지지율이 41%가 나온다? 네. 글쎄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20대 이재명 후보 지지율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까지 다 합치면 20대가 응답한 지지 의사 표현 자체도 굉장히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한 30%에서 40%까지 나왔거든요. 네. 지나치게 많이 표집된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1%가 나온다는 거는 아마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표집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많은 여론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여론조사를 놓고 분석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저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마 일주일에 여러 여론조사를 갖다 놓고 조사 방법 다른 것까지 놓고 같은 연령대의 어떤 지지율을
조사한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각 여론조사별로 어떤 편차들이 생겨나는지 대략적인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ARS 조사냐 전화 면접 방식이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기도 해서요.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